자, 조건과하고 기한이죠. 이걸 합쳐서 부관이라고 얘기해요. 자, 부관이라고 하는 건 덧붙인다 또는 부가한다 이런 얘기 해보셨죠. 덧붙이는 관이라고 하는 건 약관을 줄여서 그냥 덧붙이는 약관, 부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덧붙인다는 얘기는 뭔가 성립해 있는 법률행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뭔가를 갖다 붙이는 이는 붙이는 건데, 여기다 어떤 사실을 정해 놓는 걸 그냥 부관을 붙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실이 붙어 있는 것, 즉 부관이 붙어 있는 것과 붙어 있지 않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부관이 없으면 성립과 동시에 그 효과가 결정이 나야 되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하든지 효력이 소멸하든지 결정이 나야 되는데, 지금 말고 이 사실을 정해놓고 이 사실 여부에 따라서 법률 효과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립했고 이 사실에 의해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거나 소멸시키겠다. 그러니까 결론은 법률행위는 지금 했는데 효과는 지금 말고 나중에 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먼저 하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성립에 관한 것이냐 효과에 관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관을 붙이면 효과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성립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부관을 붙이면 효과가 달라져요, 성립이 달라져요. 효과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부관을 붙이면 부관은 법률행위 성립에 관한 것이다, 아니면 효력에 관한 것이다. 효력에 관한 것이다. 생각을 해봐. 성립하지 않으면 붙일 수가 없잖아요. 성립하지 않았으면 붙일 수가 없겠죠. 성립했으니까 갖다 붙인 거고, 붙인 이유는 효과 발생을 지금 시킬 게 아니라 나중에 효과를 발생시키거나 소멸시키기 위해서 갖다 붙인 거죠. 더 이제 힘들어서 안 되고. 그러니까 이때 이 사실의 발생이 확실한 경우는 기한이라고 하고, 불확실한 경우에는 조건이라 한다. 그래서 두 개가 있습니다. 조건하고 기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모든 법률행위에 다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건 아니라 그랬죠.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하는 법률행위 뭐가 있어요? 단신, 어음이나 수표행위. 요거는 조건은 안 되지만 기한은 붙일 수 있고, 요거하고 비교해야 될 게 어음 보증이 있죠. 어음 보증은 조건이고 기한이고 다 붙일 수 있어요. 이건 어음 행위가 아니고 무슨 행위로 봐야 돼요? 어음 수표법에 있는 행위인데 보증 행위로 보기 때문에, 어음 보증은 어음 행위예요, 보증 행위예요? 쉽게 보면은 신원 보증은 신원 행위예요, 보증 행위예요? 재정 보증은요? 그것도 보증 행위죠. 그러니까 이건 보증 행위로 봐서 조건이고 기한이고 다 붙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표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걸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단독행위는 그 특성상 자기 마음대로 단독행위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조건이나 기한까지 붙여버리면 상대방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 붙일 수 없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붙이는 경우가 있죠. 예외적으로 붙이는 경우는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도 있습니다. 뭐죠? 가장 대표적인 게 채무면제잖아요. 뭐 유증이나 유언 이런 거 있잖아요. 유증이나 유언 이런 것들은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기 때문에 조건이나 기한 붙일 수 있고요. 이게 아니라도 상대방이 동의를 하게 되면, 상대방 동의에 의해서 자기에게 불리한 줄 알면서도 동의해 주는 경우 있겠죠. 아니면 궁극적으로 나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판단해서 동의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또 동의가 있었으니까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신분행위는 절대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한국의 좀 특성이 그래요. 신분행위는 절대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받죠? 기한도 못 붙여요. 열받죠?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뭡니까? 기한 붙여야 된다고. 최장 기한 5년, 5년 초과하면 징역 20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주 그냥 이 사회에서 격리해버려야 돼. 그런 거 쓸데없는 얘기인데, 그죠? 자, 이게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대체적으로 기한과도 친하지 않은데, 조건의 종류 굉장히 많죠. 조건의 종류는 일단은 뭐가 있어요? 우성 조건이 있죠. 그죠? 우성 조건이 있고, 우연히 성취되는 조건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혼성 조건이 있죠. 이걸 뭐라 그래요? 수의 조건과 비수의 조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수위 조건, 비수위 조건. 수위 조건은 순수 수위 조건하고 단순 수위 조건으로 나눠지잖아요. 적지 마세요. 안 적어도 됩니다. 지금 머릿속에 적어야지. 비수위 조건은요, 우송 조건하고 혼송 조건이 있잖아요. 혼송. 그렇죠? 자, 말 그대로 순수 수위 조건은, 수위라고 하는 건 조건의 성취 여부가 표의자의 일방적 의사 여부에 따라서 조건이 성취해야 되는데, 그것도 순수 수위 조건은 정말로 조건의 성취 여부가 오직 하나, 표의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야. 마음에 들면, 기분이 좋아지면, 또 뭐 좀 풀리면, 뭐 내 마음이 좀 동하면, 뭐 이렇게 해서 조건을 갖다 붙인다는 거야. 마음에 들면 줄게.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는 그 머릿속에 들어가 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순수 수위 조건은 무효죠. 단순 수위 조건은 프랑스에 가면 향수를 사다 주겠다, 독일에 가면 만년필 사다 주겠다, 그런 얘기 했대요. 그러면 만년필을 사다 주겠다, 향수를 사다 주겠다라고 하는 건 자기 혼자 결정한 거잖아요. 근데 뭐가 하나 가미돼 있어요? 객관적 사실, 성취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하나가 가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유효인 거죠. 이건 유효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성 조건은 말 그대로 우연히 성취되는 조건을 우성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연히 성취가 된다. 그래요. 비가 오면, 눈이 오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단순히 비가 온다, 눈이 온다, 그럼 그거는 기한이에요. 불확정 기한인데, 내일 비가 오면, 크리스마스에 눈이 오면,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 한국에 크리스마스에 눈이 오는 게 확률이 뭐 40%도 채 안 된다 그러죠. 30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크리스마스에 눈 올 확률이. 더더군다나 이제 최근에는 더 하나요. 12월 달에도 따뜻해요. 1월 달에도 막 따뜻하고 그러죠. 더워졌대요. 한국이 많이 더워져갖고 열대성 오류도 많이 이렇게 보이고, 그런데 그래서 열대성 오류가 좀 센가 봐요. 세가지고 이제 한국에 이렇게 몰려들면서 우리 그 고유 어종 같은 거 막 이렇게 잡아먹고, 그래서 생태계 교란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제 생각엔 좀 달라요. 그렇게 하면 그게 또 새로운 생태계가 될 수 있겠죠. 예,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야지. 근데 이제 문제는 모기가 많아진대죠. 한국에 없던 모기들, 뭐 해충들이 많아진대요. 이제 많이 더워졌다는데, 옛날에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물의 심판이 한 번 있었대죠. 바이블에 보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불의 심판이라고 하잖아요. 불이 이거 뜨거운 거 이거 아닐까? 네. 물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뭘 타죠? 예? 노아의 방주라고 하잖아요. 아는데 모른 척 하고 있는 거죠. 저 선생이 아나 모르면 안 하려고. 자, 좋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요. 자, 우성 조건은 그렇게 우연히 성취된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눈이 오면, 다음 주 화요일 날 비가 오면, 뭐 이런 거 아예 저주를 퍼부라 노는 날, 그죠? 다음 주 화요일 날 노는 날이죠, 여러분. 그래요. 이게 우연히 성취된다, 우성 조건이고. 혼성 조건은요, 표의자 상대방의 의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제3자의 의사가 조건 성취 여부를 결정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분이 여기 총각한테 내 딸과 결혼하면 10억 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여기 가서 결혼하자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바로 10억을 받는 건 아니죠. 얘가 좋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혼인이 성립해야 그때 10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의 성취는 상대방이 결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제3자 의사에 의해서 조건의 성취 여부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혼성 조건, 이거 다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순수 수위 조건은 무효다. 마음에 들면, 기분이 좋아지면, 뭐가 동하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이것만 무효고 나머지는 다 유효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건 이제 더 이상 볼 필요 없어요. 이거는요.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뭐죠? 정지 조건, 해지 조건이죠. 조건의 본질은 정지 조건, 해지 조건인 거예요. 정지 조건은 성립한 거야, 안 한 거야? 성립하지 않았으면 붙일 수 없다고 앞에서 봤죠. 이런 데서 슬그머니 물어봐요. 웃을 일이 아니야. 내가 장난치는 게 아니라 슬그머니 이런 데서 물어본다고. 해제 조건은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이 해제 조건이잖아요. 정지 조건은요, 성립하지 않고 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정지 조건이라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해지 조건부터 설명한다니까. 해지 조건은 성립에서 효력이 발생하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을 말하고, 정지 조건은 성립하지 않고 있던 법률행위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정지 조건이라 한다. 그럼 틀렸다니까. 정지 조건이든 해지 조건이든 저 앞에서 봤을 때 안 가도 되는 게 참 좋다. 저 앞에서 봤을 때 성립해 있는데 뭐를 결정한다 그랬어요? 효과를. 지금 말고 나중에 결정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으면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 그래서 성립했는데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하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을 해지 조건이라고 하고,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정지 조건이라고 한다. 그때부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비소급이 원칙이다 그런 얘기인데, 예외적으로 소급표 정할 수 있고, 이렇게 예외적으로 소급표를 정할 때는 항상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거는 항상 쫓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자, 요 구간에 있는 거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대권, 희망권이라고 얘기했죠. 이것도 현존하는 권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48조에 침해 금지 규정이 있고 149조에 적극적 보호 규정에 의해서 일반 규정에 의거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것도 있었고요. 150조에 보면은 조건 성취가 되면 이익을 볼 자가 있고 손해가 생길 자가 있죠. 얘네들은 반칙을 씁니다. 반칙을 쓰는 거 민법에서는 신의칙을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의칙을 위반해서 얘가 조건을 성취시켰다든지 얘가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든지, 그러면 상대방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상대방은 이 경우에 조건의 불성취를 주장하고 이때는 조건의 성취를 주장하는데, 특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는 시점은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장 조건, 가짜 조건들, 이건 뭐야? 불정모, 기해무 이거죠. 불정모, 기해무. 이걸 꺾기 한 번씩 하면 이게 뭐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서 이제 조건 끝내는 거예요. 기한은 시기하고 종기가 있죠. 시기가 도래하면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종기가 도래하면 법률효과가 소멸하는데, 비소급이에요. 그때부터요. 절대적으로 비소급이죠. 이건 뭐죠? 강행 규정이다. 그래서 소급표를 정할 수 없어요. 자, 이 기한도 확정 기한이 있고 불확정 기한이 있습니다. 확정 기한은 몇 월 며칠이 되면, 뭐 크리스마스가 되면, 네 생일이 되면 이런 얘기가 확정 기한이고, 불확정 기한은 뭐예요? 불확정 기한은 뭐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개 주겠다. 진돗개 죽긴 죽죠. 언제 죽을까요, 진돗개가? 요즘 죽어요? 요즘 왜 죽어? 네, 맞아요. 요즘 많이 죽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개를 주겠다. 이렇게 진돗개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습니다. 사람은 또 동물도 죽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 확실히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불확정 기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한부 권리도 조건부 권리와 마찬가지로 기대권, 희망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제 154조에는 조건부 권리에 관한 148조와 149조는 기한부 권리에도 준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한부 권리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고, 기한부 권리도 일반 규정에 의거 처분 상속 보존 담보 제공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기한에서는요, 기한이익이라고 하는 게 있죠. 기한이익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가질 수 있는 이익을 기한이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한이익은 법률행위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3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한이익을 갖는 자. 임치계약을 한번 보시죠. 임치가 무상인 경우와 유상인 경우예요. 무상임치에 있어서는 누가 기한이익을 갖는 거죠? 자, 갑이 자기 물건을, 창고를 가지고 있는 자기 친구 을에게 물건을 맡기는 거야. 이걸 임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임치인이고 받아놓은 사람을 수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라고 얘기한다고요? 여기는요, 수취가 아니고 수치, 임치이기 때문에 수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채권자일까요? 이 사람이 채권자일까요? 임치인이 채권자죠. 임치인이 채권자입니다. 그래서 기한이익은 여기서는 누구만 가져요? 채권자만 갖는데, 유상인 경우에는 뭘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임치에서 보관하고 있는 대신 매월 얘는 보관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보관료 받으니까 얘는 잘 보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얘는 매월 보관료
즉 계약에 의한 보관료를 달라고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기한이익이 쌍방에게 있다. 쌍방에게 있다라고 하는 건 이런 말도 해요. 기한이익이 상대방을 위해서도 존재한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쌍방에게 있다. 쌍방에게 있다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기한이익이 상대방을 위해서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자는 기한이익을 갖는 자가 기한이익을 포기하는 거예요. 기한이익이 쌍방에게 있으면 쉽게 접근한다고. 이 기한이익이 상대방을 위해서도 존재하면 그럼 이게 좀 어려워져요. 어디 가서 기한이익 포기할 때 이익이 상대방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한이익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것만 물어보면 입을 닫는다. 진짜 중요한 것들은 전부 입을 닫는 거야. 자, 기한이익을 갖는 자는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기한이익이 상대방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요거고요. 그 다음에 대차계약입니다. 대차계약 중에서 소비대차계약. 소비대차계약이 이제 무이자가 나오고 이자가 나와요. 이거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무이자부 소비대차계약은 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1억 원을 빌려줍니다. 이자 없이 1년 동안 사용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소비 대주, 이 사람은 소비 차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는 기한이익을 갖는 사람이 소비 대주예요, 소비 차주예요? 소비 차주지. 소비 차주는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채무자죠. 이때는 채무자만 기한이익을 갖습니다. 근데 이게 이자부였다. 그럼 매월 이자를 얼마씩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때는 기한이익이 쌍방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기한이익이 상대방을 위해서도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경우에 기한이익 포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포기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면 포기할 수 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있잖아요. 임대차하고 대차계약 중에 여기 사용대차하고 임대차, 요거는 무상이고 요건 유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물건을 빌려줬다는 얘기예요. 공짜로 빌려줬답니다. 1년 동안. 그럼 이때는 기한이익을 이 사람만 갖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용대주, 사용차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기한이익은 사용차주만 갖는 거죠. 사용차주는 여기서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이것도 흔들린다. 다시 채권자, 채무자. 한 번은 채무자, 한 번은 채권자. 한 번만 더. 채권자요, 채무자요? 왜 섞이지? 여기는 이 사람 뭐예요? 이 사람은 여기는 똑같은 거야. 돈 빌려주나 물건 빌려주나 똑같은데 돈 빌려주는 건 아는데 물건 빌려주는 건 왜 모르는지. 1억 원 빌려줬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사람이 채권자 아니냐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건물 빌려줬다가 돌려받을 거 있는 사람이 채권자 아니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누구만? 채무자만 기한이익을 갖는 거야. 근데 이게 혹시 임대차였으면 둘 다 채권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용수익 제공은 얘가 해줘야 되죠. 얘는 매월 뭘 줘야 되는 거야? 차임. 물건에 대해서는 얘가 채권자고 차임에 대해서는 얘가 채권자인 거예요. 그렇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사용수익과 관련돼서는 얘가 채권자, 차임에 대해서는 얘가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기한이익이 상대방을 위해서도 존재하니까 기한이익을 누구든지 포기하되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주택 같으면은 또 임차인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이 또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1년으로 정한 기간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특별 보호 규정이 또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는 아시겠죠? 그래. 기한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손해를 침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근데 이거 임의 규정입니까? 강행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이에요.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거야. 저 앞에 있는 우리 조건과 기한에 관한 민법 규정은 조건이든 기한이든 당사자가 전부 다 임의로 붙인 거예요. 임의로 붙인 거기 때문에 다 임의 규정이에요. 딱 하나만 강행 규정입니다. 이게 뭐만 강행 규정이다? 기한도래의 효과는 절대적으로 비소급이다라고 하는 요거만 강행 규정으로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기한이익 상실 사유 4개 있죠. 담보 제공하기로 해놓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담보는 제공했는데 담보 가치를 저감시킨다. 채무자가 뭐 했다?
파산했다. 아니면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었다. 이 특약은 정지 조건부 아니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으로 정할 수 있는데, 특별히 정하지 않았으면 뭘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으로 추정한다. 이게 다고요. 여기에 보면은 기한이익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이 임의 규정이다 보니까 기한이익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분명치 않은 때는 채무자를 보호해야 돼, 채권자를 보호해야 돼요? 채무자. 그래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다 그래야 되죠. 예, 그럼 틀린 거야. 추정한다. 그것도 아시겠죠? 이건 10번도 넘게 시험에 나온 지문이에요. 자, 75페이지. 자, 1번에 조건에 관한 설명 중 연결이 틀린 거. 내 마음에 내키면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 순수 수의 조건이죠. 유효, 무효? 무효죠. 예. 내일 비가 오면,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죠. 우산을 사주겠다. 이건 조건은 조건인데 우송 조건이죠. 내일자 빼면요, 비가 오면 우산을 사주겠다. 내일자 빼고, 그러면 이건 불확정 기한이에요. 비는 언젠가 오기는 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불확정 기한이고, 결혼하면 퇴직한다는 조건으로 고용하겠다. 결혼하면 왜 퇴직해야 되죠? 이건 불법 조건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사무실을 마련해 주겠다. 어이, 고마우신 분이네요. 무슨 조건이죠? 정지 조건이네요. 합격하면 사무실을 주겠다. 합격 안 하면 안 해주겠다는 얘기겠죠. 자동차를 금년 연말까지 빌려주겠다. 뭐예요? 기한이죠. 금년 연말까지만 쓰라는 얘기잖아요. 예, 기한입니다. 그래서 시기예요, 종기예요? 종기잖아. 지금 빌려줬는데 연말까지만 써라 그 얘기겠죠. 자, 그러고요, 밑에 3번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 유언 붙일 수 있나요? 왜 붙이는 거죠?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니까 붙일 수 있다. 주택임대차 붙일 수 있죠. 예, 주택임대차는 일반 계약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정지조건부 계약의 해제. 이미 붙여놨네, 정지조건. 그렇죠. 뭘 머리를 써. 정지조건 붙어 있다는데. 그 다음에 상계. 단독행위잖아요. 단독행위는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가 아니잖아요. 원칙적으로 붙일 수 없고요. 채권 양도의 승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조건부 양도 승낙도 가능한 겁니다. 근데 채권 양도의 승낙은 우리 시험 범위야, 아니요? 아니잖아요. 채권 양도 우리 시험 범위 아니죠. 그러니까 채권 양도 승낙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답 아니다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깔끔하게. 겁내지 말아야 돼. 여기 주택관리사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서는 강의를 안 했지만 딴 데서 수업할 때 늘 해던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안 배운 내용 나오면 답 아니다. 뭐 국제 통상 수호 조약 이런 걸 민법 선생님이 몰라. 있는지도 몰라. 그런 게. 그럼 거기 출제한 교수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럼 답 아니야. 민법 시험에 답은 민법이 들어가요, 다른 법이 들어가요? 민법이 들어가는 거야.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다들 당황하죠. 처음 보는 지문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답 아니에요, 그건.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털어내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데, 그거 붙들고 끙끙거리면서 왜 우리 민법 선생은 1년 내내 이거 안 가르쳐 준 거야? 민법 선생이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 줘?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죠? 그거 붙들고 끙끙거리다 틀린 사람들 많은데,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게 나왔다. 이건 생전 처음 듣는 말이다. 물론 들은 것도 못 들었다 그러니 참 큰일인데, 생전 처음 듣는 말이다. 그럼 이건 무조건 답 아니다. 그러고 넘어가셔도 돼요. 40문제 다 그럴 수도 있겠는데.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 같은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거요. 짧아도 어려워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4번 하는 거예요. 4번.
답 나왔어요? 예? 나왔어요? 예. 옆에 그 답지 해설지 펼쳐놓지 마세요. 해설지 펼쳐놓으시면 설명 듣기도 바쁜데, 그리고 이거 내가 쓴 책이기 때문에 여기 이분이 옮기면서 잘못 옮겼을 가능성은 있어도 설명은 안 틀려요. 그 펼쳐놓고 저는 말이 맞나 틀리나 이거 확인하는 것 같아서 영 은자느니까 펼쳐놓고 보지 마세요. 자, 유효한 조건 찾으란 얘기죠. 단순 수위 조건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예? 지웠나? 순수 수위 조건만 무효고 나머지는 다 유효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뒤에 보니까 뭔가 묵직한 느낌이 있는 것, 법정 조건이 있네. 법정 조건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법정 조건은 원칙적으로 조건은 당사자가 임의로 붙이는 거예요. 법정 조건은 법률 규정인 거야. 이건 조건이라고 볼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 다만 조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법의 조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것이지, 법정 조건은 법률 규정이에요.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을 법정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당사자가 임의로 붙이는 걸 조건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조건이라 볼 수 없는 거고요. 기성 조건이죠. 기성 조건은 조건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기성 조건이라고 하는 건 지금 도래한 사실이 아니라 장래 도래할 사실이잖아요. 장래 도래가 불확실한 어떤 사실의 성부에 법률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조건이라고 하고 있는데, 기성 조건은 법률행위 당시 이미 조건이 성취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불법 조건이다. 불법 조건도 원래 무효잖아요. 조건만 무효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예요. 전부가 무효입니다. 불능 조건도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을 불능 조건이라고 얘기하죠. 다 무효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디 있어요? 불정무 기회모 어디다 써놨냐? 여기 있구나. 예.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인 경우엔 무효지만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인 경우엔 조건이 없는 게 돼서 유효가 된다는 얘기고,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인 경우도 무효겠지만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라고 예외 규정이 있는 것이지, 불능 조건이나 기성 조건 자체는 조건이라 볼 수 없어요. 본질적으로. 아시겠죠? 조건의 개념하고 개념 정리하고 안 맞는 거거든요.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짧지만 여러분이 우습게 볼 수 있지만 참 잘 틀립니다. 자, 그리고 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나열한 것은 그랬어요. 맞는 것만 골라냅니다. 조건은 법률행위 성립 여부를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맞아서 틀렸어요? 틀렸어요? 아, 성립이라고 해서 맞아. 엄청나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나오면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여요. 이게 실제 시험장 가면 더 안 보인다고. 또 기억은 틀렸네요. 그러면 그럼 기억 들어간 거 다 빼야 되겠네. 그러면 135 빠져야 되죠. 그렇죠? 135 빠집니다. 그럼 뭘 봐야 되느냐? 미음을 봐야지. 동작 빠르게. 그러면 2번 아니면 4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미음이 맞는 거면 4번이 답이고 미음이 틀린 거면 무조건 2번이 답이겠죠. 기억 하나 보고 벌써 끝내버렸네. 그럼 미음으로 가볼게요. 채무 면제나 유증 같은 단독행위에는 조건 붙이더라도 유효다. 그렇잖아요. 이건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죠. 그럼 두 개 보고 그냥 답은 서 있네. 4번으로. 그럼 2번도 니은 답 보죠. 불능 조건이 불정 무. 그렇죠. 그리고 해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 해무가 돼야 되는데 이건 반대로 설명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약혼 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지 조건으로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이거 맞는 거죠. 그럼 이거하고 같이 알아둬야 될 게, 약혼 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 비슷한 거 하나 있잖아요. 정지 조건 뭐가 하나 있었죠? 동산의 양도담보, 소유권 유보부 매매, 동산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 할부 매매라고 얘기했잖아요. 리스 매매 같은 거 있죠. 무슨 동산의 양도담보냐. 동산까지 알아서 딱 반가웠더만. 그래서 깜짝 놀랐어. 속으로. 기억한단 말이야. 딴 동네 가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동산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고, 그 다음에 약혼 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계약이다. 뭐뭐 얘기했죠? 요 두 개 정도는 암기해 두세요. 잘 등장하니까. 어떤 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 그랬어요? 동산의 양도담보? 소유권 유보부 매매? 그렇죠. 동산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가장 전형이고, 약혼 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계약이다. 그래서 답은 기억, 리을, 미음이고요. 니은, 리을, 미음이에요. 그래요. 어떡하나 볼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가세요. 9번.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요.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조건부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가요? 정지 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건 성취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임의 규정이니까 소급표를 정할 수는 있어요.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에 의해서 조건을 성취시킨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조건부 권리라도 이를 침해하면 즉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아니죠. 침해 행위가 여기 있었잖아요. 조건 성취로 손해를 볼 자가 신의 측을 위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 이 행위도 조건부 권리를 침해한 행위잖아요. 그럼 손해배상 청구권이 즉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 행위가 없었다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에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하거나 이행을 청구하거나 그럴 수 있겠죠. 또 조건부 법률행위에 의무자에 의한 조건부 권리의 처분은 무효다라고 하는데, 조건부 권리의 의무자는 권리가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조건이 성취가 되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갑이 을에게 조건이 성취가 되면 내가 너한테 뭘 주겠다? 아파트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럼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하면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는 아파트 안 줘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그 조건부 권리는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거야? 을이 가지고 있는 거야? 갑이 을한테 조건이 성취가 되면 아파트 주겠다고 했다니까. 그러면 조건부 권리는 갑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을이 가지고 있는 거지. 얘는 의무가 있는 자고, 조건이 성취가 되면 급부할 의무가 있는 자고, 그렇죠? 얘는 조건부 권리를 가지는 자고. 조건부 권리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누가 양도해야 되냐고. 여기서 갑이 양도해야 돼? 을이 양도해야 돼? 을이 양도해야 되는데, 조건부 권리의 의무자가 을의 권리를 임의로 양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양도행위 했다라고 하면 타인 권리를 처분한 거죠. 타인 권리 처분한 건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5번 질문 같은 경우는 법의 기본 원리를 알면 당연한 건데, 법의 기본 원리를 모르면 이게 또 무슨 소린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한번 볼게요. 11번.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습니다. 조건이 선풍기 질서에 위반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또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 기성이죠.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지 조건이면 무효로 한다. 기, 해, 무가 맞았으니까, 그렇죠?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까지 맞네요. 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하여 조건 성취시킨 때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상속의 대상은 될 수 없다. 이건 틀렸잖아요. 처분도 할 수 있고 상속도 할 수 있는 거겠죠. 또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원래 비소급이지만 당사자 합의로 소급표를 정할 수는 있다. 다만 이때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 여기까지 전개하면 되는 거고요. 답은 몇 번이야? 그러니까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갈게요. 틀린 건데요.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하고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 잘 얘기하고 있네요.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소급표를 정할 수는 있다까지 나가면 되는 거고요.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 그건 불능이라는 뜻이잖아요.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다라고 하는 건 불능 조건인 경우 그 얘기죠. 그 조건을 해제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 불정무지, 불해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은 틀렸네요. 조건 성취에 대한 입증 책임은 법률효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는 거고요. 어떤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은, 그렇다는 얘기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그 얘기잖아요.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자, 즉 효력을 다투는 자는 얘기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자가 효력을 다투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자가 입증해야 된다.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자, 15번으로 갑니다. 기한부 행위입니다. 기한은 법률행위 발생,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맞아서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어요? 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그래야 되죠. 장래 도래가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과 소멸에 대해서 시기는 정지조건, 종기는 해제조건과 유사하다. 왜냐하면 정지조건이 발생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거잖아요. 시기가 도래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종기가 도래하면 효력이 소멸한다. 또 불확정 기한은 조건과 유사한데 그 구별은 결국은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 귀착이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법률행위에 붙어있는 부관에 관해서 그 부관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면 정지조건이고, 부관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된 때도 반드시 변제해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면 이건 불확정 기한이라 한다. 많이 들은 얘기예요? 처음 듣는 얘기야. 충격적으로 들려요 지금? 저게 무슨 소린가? 자, 굉장히 많이 들은 얘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법률행위 부관 해석에 있어서 부관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면 그건 뭐고? 정지조건이고, 부관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된 때도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뭐예요? 불확정 기한을 정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뭔가 적으려고 해도 못 적을 거야. 부관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의 의미는 반대 해석 한번 해볼게요.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발생하면 그러면 이행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정지조건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부관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된 때도 이행해야 된다. 그러면 언제나 이행하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언제쯤은 모르지만 꼭 이행해줘라. 그러니까 이건 뭐죠? 불확정 기한이죠. 그래서 이게 법률행위에 붙어있는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 기한인지는 문맥의 의미를 잘 따져보라는 얘기야. 성취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정지조건이고, 발생한 때는 물론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된 때도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그러면 이건 불확정 기한이다. 지문 그대로 나올 겁니다. 시험에. 아시겠죠? 그래서 불확정 기한은 조건과 유사한데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해결해야 되고요. 어음수표행위는 조건 붙일 수 있으나 붙일 수 없으나 시기는 붙일 수 있다. 기한 붙일 수 있다죠. 기한은 소급표가 없는데 당사자 특약으로도 소급표를 정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장래효만 있을 뿐이다. 이건 그리고 요거만 강행 규정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으로 가겠습니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 옳은 겁니다. 기한부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하고 소급표가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권적 소급표를 갖도록 할 수는 있다. 또 신분행위나 소급표가 있는 법률행위는 절대적으로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자, 그런데 1번은 그럼 뭐가 틀렸을까요? 1번은 뭐가 틀렸어요? 네? 틀린 거 없잖아요. 맞는 지문이죠? 하도 지랄했으니 대답하기도 좀 그렇고.
1번 뭐가 틀렸냐고, 뭐가? 에? 여기. 강행 규정이 그 절대적으로 비소급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절대적으로 비소급이라 그랬다고. 이걸 모르는 게 아닌데 지문에 나오면 여러분이 채권적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채권적 소급표를 정할 수 있다. 이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무효행위 추인에 나오는 얘기지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딴 데 들이댈 걸 여기다 들이대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뒤에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많이 들은 얘기 두 개를 서로 결합을 시켜 놓으면 둘 다 굉장히 친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런데 띄워놓고 물어보면 기한도래의 효과는 절대적으로 비소급이다라고 하는 건 또 알아요. 그렇죠? 절대적으로 비소급이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채권적 소급표를 정할 수도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럼 채권적 소급표를 정할 수 있는 건 뭐였어요? 무효행위 추인이었잖아요. 그렇죠?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다시 한 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소급표를 정할 수는 있다. 집에 가서 복습들을 안 하는구나. 그 다음에 3번 임치는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이므로 수취인에게만 기한이익이 있고 수취인에게만 기한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하게 한 경우에는 임치인은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이니까 수취인에게만 기한이익이 있습니까? 아니죠. 임치인에게만 기한이익이 있죠. 채권자에게만 기한이익이 있고요. 여긴 수취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채권자 채무자로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기한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추정한다. 기한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기한이익이 상대방에게도 있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없다. 틀렸잖아요. 그래도 포기할 수 있으되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19번에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건데요. 정지조건 불확정 기한은 의사표시 해석을 통해 구별하는 것이고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기한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여기 있었잖아요. 담보를 제공하기로 해놓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기한이익 상실 사유죠. 그럼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기한이익을 상실할까요? 기한이익 상실 사유만 있다고 해서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건 아니에요. 상실 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채권자가 즉시 변제 청구하면 예를 들어서 1년 있다 갚기로 했는데 6개월 만에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생겼다고. 그럼 기한이익을 갖는 자는 6개월 있다 갚았으면 좋겠는데 채권자가 즉시 변제 청구하죠. 그럼 나머지 6개월의 기한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지.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기한이익이 소멸하는 거 아닙니다. 채권자의 뭐까지 기다려야 돼? 청구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을 때 그 특약은 형성권 아니면 정지조건부로 정할 수 있는데 특별히 정하지 않았으면 당사자가 청구해야만 상실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으로 추정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래서요,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 기한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취소나 해지는 일반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는 없다. 왜 그래요? 단독행위니까. 기한도래의 효과는 소급표가 없는데 당사자 합의로 채권적 소급표 정도는 정할 수 있겠죠? 에? 또 내라고 하고 끄떡끄떡한 사람들은 그냥 안 놔둬야 되는데 그냥 참고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자, 그 다음에 21번에 다음 중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했다, 담보 가치를 떨어뜨렸다 그 얘기잖아요. 기한이익 상실 사유 맞아요? 어디에 해당해요? 여기 중에 두 번째, 담보는 제공했지만 화살표 담보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여기 있잖아요. 파산.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게을리하고 있다.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거고요. 채무자가 보증인을 상해해서 생활 능력을 상실시켰다. 여기잖아. 담보 가치를 떨어뜨렸잖아요. 보증인을 두들겨 패서 보증인의 생활 능력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한 달에 500만 원씩 벌던 자가 갑자기 한 푼도 수입이 없고 실업급여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담보 가치 떨어진 거예요? 아니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떨어진 거죠. 이것도 담보 가치 떨어뜨린 거로 보고요. 채무자의 무자력이랍니다. 무자력이라는 얘기는 뭐가 됐다는 얘기죠? 채무자가
돈이 없어졌다 그런 얘기죠. 거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돈이라고 하는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없다가는 영원히 없는 거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안 그래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채무자가 무자력이 됐다고 해서 기한이익 바로 상실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 이런 얘기 해도 되나? 토요일에 희망이 있잖아요. LOTTO라고. 그렇죠. 이런 거에 의해서 한 방에 또 해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LOTTO. 뭔지 몰라요? 자, 됐어. 또 로또 나왔더니 할 얘기 많아졌다, 갑자기. 그래서 채무자의 무자력은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아니고, 기한이익 상실 사유는 여기 있는 거 있죠? 이거. 담보 제공하기로 했는데 담보 제공하지 않았다. 담보는 제공했을 때 담보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여기는 인적 담보, 물적 담보 다 포함한다. 채무자가 파산했다. 특약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23번에, 이 23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실까요? 답이 나와 있나요? 아직 안 나왔나요? 몇 번이에요? 4번이죠. 4번. 자, 1번에 갑이 을에게 자신의 회사에서 3년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A 부동산을 증여하겠다. 조건부 증여할 수 있죠. 이 경우에 을은 3년 이내에는 부동산을 받을 수 없지만 그 3년 이내에 자기 3년 후에 받을 부동산에 대한 권리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일반 규정에 의거, 처분, 상속, 보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교수, 일의 사례에서 을이 자신의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있죠. 부동산에 관한 것이면 가등기할 수 있잖아요. 가등기도 할 수 있고, 조건부 권리의 침해가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3번은 위 일의 사례에서 만약 갑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을을 해고한 경우에 그랬습니다. 이건 조건 성취를 방해했죠. 을은 3년간 근로를 마칠 수 없게 되었지만 조건 성취를 주장해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시기가 언제냐라고 하는 건, 시기는 방해 행위가 없었다라면 조건을 성취할 수 있었던 시점이니까 3년이 되는 시점이겠죠. 병이 아내 정과 부부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자기 부인한테 우리 부부가 끝날 땐 이거 당신 줄게라고 했다, 그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반사회적 행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유효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절대적으로 무효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조건부 증여계약은 조건이 위법하므로 조건 없는 증여계약이 성립해서 완전히 소유권이 정에게 이전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조건이 위법해서 무효라고 한다면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만 이런 정도 계약은 뭐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게 반사회적 행위라고 한다면 전부가 무효가 되죠.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한다면요, 조건부 법률행위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조건이 무효가 되면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냐, 조건만 무효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조건이 무효다라고 한다면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돼야 되고, 조건이 유효다라고 한다면 이건 조건 있는 법률행위, 조건부 법률행위가 돼야 되는 겁니다. 4번은 완전히 틀렸고요. 5번에 교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대금 완납 이전에 매수인에게 임대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면
매매계약을 통해서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기 전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래 네가 임대해도 좋아. 그럼 그 임대 권한은 매매계약이 유효인 동안은 네가 임대해도 좋지만 매매계약이 해제가 되면 네 임대 권한도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그러니까 매매계약의 해제를 해제 조건으로 임대할 권한을 부여했다라고 보는 거야.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23번은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쉬었다가 물권법 하겠습니다.